자, 그럼 이제 오늘 도착한 사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연 먼저 봤네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자영업의 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주식 가격 때문에 이 마음고생에 하루 종일 들여다보느라 몸도 고생입니다. 지금 1년 전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다가 제 동창이 투자를 상당히 잘한다고 그러길래 그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유명한 애널리스트라고 하고 트레이딩을 상당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 난 종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솔깃한 마음에 그래서 따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그 문제의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사연자입니다. 누구누구 친구야, 오랜만에 봐서 즐거웠어. 네, 뭐 제가 네, 자칭 애널리스트죠. 네, 저 자칭 아니고 저는 원래 실제 애널리스트긴 한데 일단. 네. 그럼 이번에 내가 알려준 종목 한번 해봐. 신라젠? 그런데 이 회사 좋은 회사인 거야? 이 바이오 회사는 위험하다고 하던데. 아, 팩사백이라는 이 신약이 곧 임상 3상이 끝나. 그러면 그때는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그럼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끝나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투자해 볼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실제로 작년 이맘때 신라젠을 매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바로 오르더군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친구에게 선물까지 사줬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적은 처음이다, 친구야. 지금 신라젠 지금 다 팔까? 아니야, 계속 들고 가. 이거 주식의 정석은 바로 전고점까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15만 원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살아간 종목 혹시 다 샀어? 혹시? 아니, 사실 아직 좀 무서워서 다 못 샀지. 그럼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해볼까? 근데 내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잘 할 수 있을지가 문제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돈을 직접 내가 돌려줄게. 어떡하죠? 여기서부터 안 좋네요. 근데 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끝에 상황이 보이네요, 눈앞에. 네. 제가 눈에 그려져요. 나 못 믿어서 그래? 너 계좌를 매일매일 수익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줄게. 그 공인인증서랑 나한테 주고 너도 매일 수익을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둘이 카톡을 했나 봅니다. 이래서 친구가 다시 사연자로 돌아와서 이 친구가 정말 강하게 자신감을 보였고 저도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었어서 지금 계속 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대신 매매하게 시켰습니다. 대신을 시켰나 봐요. 하지만 이 신라젠도 더 이상 오르지 않았고 이 시장이 급락하면서 작년 11월에 이 진지하게 주식 투자를 좀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자, 사연자로 돌아와서 지금 친구한테 카톡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라젠도 이번에 다시 본전으로 왔고 이 다른 종목들도 지금 손실 중인데 그냥 그만할 수 없을까? 지금 시장이 약한 거지. 이게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른 계좌들 다 보면 다 깡통이야.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그리고 지금은 돈을 더 길러와야 돼. 지금 더 투자해야 될 때야, 지금이. 친구야, 경기도 안 좋아서 지금 추가로 더 놓을 돈도 없다. 그런데 내가 맡긴 돈은 수익률이 얼마야? 지금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 내가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네. 이 비밀번호 변경했어. 이제 지난번 인증번호 좀 알려달라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지금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 자칭 유명 애널리스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길래 믿고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랴부랴 은행과 증권사를 가서 다시 제 명의 계좌를 살펴보니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계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실제 계좌인가요? 네, 지금 42.91% 마이너스. 네, 지금 심지어 지금 신라젠은 임상 실패로 무려 마이너스 70% 손실 중입니다. 그리고 매매한 종목들 현재 보니까 대아TI 마이너스 40% 수익률에 비중이 20%,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매수가 4만 원에 비중이 30% 정도가 됩니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친구를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제가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이 원금 보장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절대 이 자기는 손실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할 때는 제가 돈을 더 가져오지 않아서 손실이 났다라고 했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러한 사연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담하네요. 이걸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여기 계좌 그 마이너스 42% 네. 이거보다 신라젠을 두고 계신다는 게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네. 일단 뭐 그렇네요 일단. 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좀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 김본사님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신라제, YG 엔터테인먼트, 이 대아티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 거의 가망 없는 종목들만 다 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체 되게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지금 차트가 지금 안 나와서 제가 안 나와도 제 머릿속에 다 차트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종목도 항상 제가 지켜보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신라제는 지금 팩사백이 이제 무용성 평가에서 이제 임상 중단을 네. 공고받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상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지금 신라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 말고도 이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신라젠은 그 전에 신라젠 임직원들이 네. 스톡옵션으로 수억 원, 수십억을 하고 다 팔고 회사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단 한 푼의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가 이익을 못 내는 회사가 당장 기대감으로 팩사백이라고 이제 암 신약입니다. 암 신약인데 이 기대감만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죠.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때 다 스톡옵션 다 뭐 행사해가지고 전부 다 돈 벌고 직원들 임직원 네. 다 떠나버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네. 좀 이따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현재 하한가 지금 점화 2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네. 하한가를 맞고 지금 주식 대폭락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신라젠이 팩사백 말고 다른 뭐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파이프라인이 있냐, 네.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냐인데 없습니다. 신라젠은 이 아. 팩사백 하나 보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네. 제약바이오 회사,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신라젠처럼 파이프라인이 단일 파이프라인 쪽에 집중되어 있는 네.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망가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은 이렇게 가면은 지금 그 상장을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례 상장으로 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70% 손실 중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매수가가 지금 안 적혀 있었고 비중도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이미 지금 이제 상한가는 풀렸으니까 네. 지금 신라젠 이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신라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계속 이 신라젠에 대한 이 약의 이 팩사백에 대한 약의 효능은 자기는 믿고 싶다. 네. 그 본인만 믿고 싶은 거죠. 미 FDA에서는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본인만 아니 신라젠 주주들만 믿고 있으면 이게 FDA 통과됩니까? 신약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그 기대감으로 사실 네, 신약에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걸고 때문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다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요. 일단 나중에 이거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수 네. 있냐면 도의적인 문제들 막 이런 거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 불거지면은 네. 이제 이 회사 또 뭐 혹시나 모르는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또 뭐 횡령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는 좀 빠져나오는 게 반등을 이용하든 뭐든 이제 전 무조건 빠져나오는 걸 빨리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대아티아이 뭐 스탁이나 뭐 이런 게 화면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대아티아이도 40% 손실 중인데 이거는 지금 경협주예요. 경협주인데 네.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근데 저는 대아티아이는 일단 홀딩 하셔야 되겠다. 이 비중 20%면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하고 지금 사이가 좀 어떻게든 좀 잘 이어가 보려고 네.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미 국무장관하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지금 협상 시도를 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그래서 비핵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경협주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좀 네.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근데 경협주를 하실 거면 저는 차라리 대아티아이보다는 좀 빠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아티아이가 이게 철도 관련주기 때문에 네. 철도 관련주는 지금 당장 경협을 하기 위한 지금 당장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개성공단, 네. 금강산관광
이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림 사업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조림이 여기도 약간 살림 이쪽도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아니면 금강산공단 이쪽으로 좀 종목을 갈아타시는 방법도 제일 좋다. 그래서 데아티아에서 약간 경협주 지금 당장 얘기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대장주들이 인디에프 같은 약간 그 개성공단 관련주들이에요. 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4만 원 비중 30%. YG는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YG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네, 차트가 이러지 있는데 않았겠나요, 사실. 차트가 있는데 네. 제가 머릿속에 차트가 있는데 절반 정도 지금 제가 26,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만 원이 너무 높아요. 그 비중도 30% 많으니까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제가 봤을 때 회복하기 힘든 네. 약간 그런 정도까지 왔어요. 물론 소속 가수들 중에 굉장한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은 지금 더 이상 기존 쪽에서 매출이 빨리 나오기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네. 이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잘 팀을 만들었고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YG 가려고 할까요? 네. 재능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 빠져나오려고 노력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차트가 켜져 있는데 네. 지금 화면을 그래서 좀 지금 보면서 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봐도 비디오라서 네. 안 봐도 비디오라서 그냥 안 됩니다. 안 돼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비중 줄여서 절반 정도 바로 선정하시고 네. 나머지 나머지는 좀 반등 네. 줄 때 지금 실적 우려가 있으니까 실적 시즌 좀 지나가고 반등을 네. 줄 때 그때 이제 조금 보시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블랙핑크 하나밖에 지금 네. 믿을 게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오늘 같은 경우는 10% 넘게 지금 네, 그래서 급등을 반등 위해서 빨리빨리 보였습니다. 빠져나오셔야 네. 된다.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빨리 나오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협주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까지 기대를 하면서 조금 이거는 좀 계속 손절을 가지고 좀 가라. 해버렸죠. 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아쉽게도 빨리 이제 손절을 좀 하시고 신라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손절을 그럼 이 사연 하라라는 주신 분 의견. 있잖아요. 네. 그냥 투겐스탁에서 제발 들어오세요. 네.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이제 자세히. 노란통 메신저로 이 김본스타님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종훈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지인한테 투자를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 손실을 당했습니다. 이건 좀 유사수신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애널리스트를 사실상 사칭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법적인 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유사수신 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핵심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판례 같은 경우에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네.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들은 사례만으로는 이제 개인이 자기 계좌의 운용만을 넘긴 거기 때문에 네. 유사수신으로 유사수신으로는 좀 힘들다. 예, 보기 어렵지 않나 돈을 싶습니다. 완전히 맡기면 유사수신이고 그렇죠. 이제 자기 그것도 이름으로 넘기면 불특정 안 돼요?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가? 예, 불특정 다수가 쉽게 이 사람에게 수신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네. 그건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이지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네. 필요는 하지만 제가 애널리스트입니다. 저한테만 믿고 맡겨주시죠. 이렇게 사칭,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내 돈을 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걸 어디 자기가 썼다든지 네. 잘 가져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기라든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 횡령까지도 뭐 볼 수는 있는데요. 유사수신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맡겼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 대응이 좀 더 이제 조금 더 무게를 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이런 좀 사연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요건 거 같아요. 한마디로 돈을 네. 내 이름으로 해서 내 계좌로 네가 매매 이거는 유수신이 성립하기 쉽지 않다는 네. 거예요. 여러 명 다수를 한다 그러죠. 그렇죠. 이 사례만으로 보면은 뭐 그 사람이 따로 돈을 뭐 배를 챙겼다든지 뭐 돈을 넘겼다니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거든요. 네. 단순히 주식 매매를 대신 해준 것 같은데 네. 다른 법의 위반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유사수신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각자 이제 좀 한 줄 솔루션 좀 네.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본사님 여기에 대한 이제 한 줄 솔루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제가 여기 붙여놨는데 저는 자칭은 아니고요. 저는 실제 네, 자문사랑 맞습니다.
이제 기금이나 이쪽에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전 실제로. 근데 애널리스트 직업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뭔지, 애널리스트가 뭔지, 트레이더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하고 싶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알자.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는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불법입니다. 하면은. 왜냐면 내가 보유 종목 있고 이해상충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잖아요. 네. 펀드 매니저인데 내가 진짜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네. 대신 내가 투자를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시도하는 순간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인도 그러나요? 예, 당연하죠. 지인에게도 그리고 불법인가요? 실제로 내가 할 때는 미리 그러니까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사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6개월 내에 다 팔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만 실제로 이걸 진행한다고 하면은 또 회사에 있는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팀이 있어요. 그쪽에서 허가가 나야 되고 그 컴플라이언스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서 받아야 돼요. 네. 내용을.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알려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단 말이 안 되고 애널리스트다.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애널리스트 보통 매매를 잘 못해요. 애널리스트는 매매를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만 애널리스트는 매매를 하려고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야가 두 가지로 시장 분석 나뉘면 같은 네. 마켓 타이밍을 잡는 분들이 계시고 네. 종목을 선택하는 분들이 종목을 선택하는 쪽을 도와주는 게 애널리스트고요. 네. 마켓 타이밍 잡아서 진입과 수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 매도하고 손절하는 부분은 이 트레이더들이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완전 분야가 달라요. 이분이 진짜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매매를 잘할 리가 없어요. 네. 매매를 그렇게 쉽게 할 리도 없고. 네, 그래서 그리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남의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저 진짜 제가 셀사이드 쪽, 증권사 셀사이드 쪽에서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해봤는데 주당 100시간씩 일하거든요. 네. 정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별 보고 출근해, 별 보고 퇴근했어요. 저 진짜 그거 한 달 반 하고 몸무게 엄청 빠졌거든요. 진짜 RA 생활이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애널리스트들, 사이버 애널리스트들 해서 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 TV에. 그런 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그냥 그분은 그냥 증권 전문가? 그냥 패널? 뭐 저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정도다. 우리가 흔히 용어 구분을 좀 잘하자. 저는 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그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지셨으면 다시 마음고생 조금 그 엄청 많이 일을 했어요.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지금 못 들어갑니다. 네, 지금 네, 안 네. 받아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박종훈 변호사님에게도 좀 한 줄 솔루션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런 사례도 많이 있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특히나 손해 봤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투자의 시작과 끝은 결국에는 본인 책임하에 자유의지로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 네. 조언은 조언으로만 듣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자신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황적으로는 조금 사기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어찌됐든 자기의 이제 얘기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한 거니까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